하얀 눈이 내리는 춘천입니다. 도서관 창가에 홀로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제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네요.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손이 자꾸 떨려요. 아마도 제가 방금 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송이들이 마치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아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서 가끔 제 볼을 꼬집어 보게 돼요. 정말 이게 현실일까요? 도서관 한켠에 있는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3시간 전 저는 김 교수님과 마주 앉아 있었죠. 그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요. 37년 차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인 제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를 비난하실 거예요. 아직 살아계신 남편이 있는데 이런 감정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도서관 열람실 창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눈이 쌓인 나무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도 저 하얀 눈처럼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어요. 김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귓가에 맴돌고 그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오르네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65년 동안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행복을 조금 이기적으로라도 붙잡고 싶어요. 뒤돌아보면 제 남편은 지금도 아마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겠죠.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남편. 하지만 오늘 제 앞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김 교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에요. 계숙 씨는 참 맑은 영혼을 가지고 계시네요.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그가 제게 한 말입니다. 65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치 20살 꽃처녀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포근해 보이는 이 하얀 눈처럼 제 마음도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제 곧 도서관 문화 강좌 시간이에요. 김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이런 설렘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65살의 겨울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봄처럼요.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요. 차가운 춘천의 겨울 공기가 제 뺨을 스치죠. 이렇게 춥고 쓸쓸한 아침이 벌써 몇 년째인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를 챙기러요.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남들의 하루는 시작되는데 제 하루는 마치 멈춰 있는 것만 같다고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단팥죽 가져왔어요. 허공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집니다.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말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세요.
처음엔 속상해서 매일 울었는데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아요. 아침 식사를 먹이면서 남편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드려요. 젊었을 때는 늘 멋있게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계시네요. 가끔 옛 사진을 보면 그때의 모습이 꿈만 같아요. 여보,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잖아요. 매일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만 남편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실 뿐이에요. 가끔은 제가 혼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양원 간호사 선생님이 할머니, 이제 그만 가보셔야겠어요. 할 때까지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무거운 침묵이 저를 감싸요. TV를 틀어놔도 외롭고 라디오를 켜놔도 적적해요. 딸아이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죠. 전화 통화로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 해요. 엄마, 너무 힘들면 아빠를 요양원에 모시고 캐나다로 오세요. 딸의 제안을 매번 거절해요. 낯선 땅에서 더 힘들어지실 남편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네요.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저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이에요. 창밖을 보면 다른 부부들이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이제는 추억조차 희미해져 가네요. 오늘도 저는 요양원과 집을 오가는 길을 걸어요. 이 길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된 것만 같아요.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와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죠. 결국 이 모든 무게는 오롯이 제가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이겠죠. 도서관 봉사를 시작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마트 게시판에 붙어 있던 모집 공고를 본 게 시작이었죠.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을 뿐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처음에는 그저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을 정리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됐죠. 책들의 냄새를 맡으며 가끔은 몰래 책을 펼쳐보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잠시나마 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문학과 김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들고 계셨죠.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솔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사랑이란 때로는 너무 아픈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마치 제 마음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학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기 쉽지 않네요. 그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제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만 기억나요. 나이 들어 심장이 안 좋아진 걸까?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 후로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책장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입구 쪽을 살펴보게 되고 문소리만 들려도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죠.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책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속 깊이 스며들었죠. 때로는 웃음이 나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전공이 문학이시니까 책을 참 많이 읽으셨겠어요. 책은 많이 읽었을지 몰라도 인생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혜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화요일을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게,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의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자꾸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죠. 그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무언가가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서관에서의 만남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어요. 책장 사이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꾸미면서도 사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혜숙 씨는 참 눈이 맑으시네요. 책을 이야기할 때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거울을 보니 귀까지 빨개져 있더라고요. 창피한 마음에 얼른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마주친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요양원에 계신 남편 생각이 났죠. 그날 밤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화장대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볼이 상기되어 있고 눈가에는 설렘이 가득한 모습.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요양원을 찾았어요. 남편의 식사를 도와드리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죠.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여보, 미안해요. 말을 잃은 남편은 그저 하얀 벽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시니까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그 일을 피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책장 사이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인생의 고독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책 추천은 늘 제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요. 책을 건네받을 때 스친 그의 손길에 가슴이 떨렸어요. 밤이 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을 생각하면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김 교수님을 생각하면 달콤한 설렘에 어쩔 줄 몰랐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사랑에 빠진 걸까?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펜을 들면 그의 미소가 떠올라 글이 잘 써지지 않았죠.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가 아직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 급하게 날아온 딸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목소리에서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이웃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비행기를 탔다고 해요. 혜숙 씨 요즘 도서관에서 남자분과 자주 어울리더라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나 봐요.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딸은 대답 대신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 병수발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착한 엄마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불륜녀가 되어버렸네요. 혜숙 씨,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니. 그런 일이 있었네.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는데 참 나쁜 여자야. 나이가 들어 미친 거 아닐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버스를 타도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미친 걸까? 요양원에 가는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간호사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고 마주치는 보호자들의 눈빛도 차갑게 느껴져요. 남편의 밥을 떠먹여 드리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요. 엄마, 우리 캐나다로 가요. 아빠도 모시고 여기 있으면 엄마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딸의 제안이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김 교수님과 나누는 대화, 그것들을 포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난 여기가 좋아. 도서관 봉사도 있고. 엄마, 그게 정말 봉사 때문인가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우중충하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딸은 그저 제 손을 잡아줬을 뿐이에요. 차가워진 제 손이 딸의 따뜻한 손에 감싸여 있었죠. 도서관에도 며칠째 나가지 못했어요. 김 교수님께 문자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더 큰 오해를 살 것 같아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내려놓고 말았죠. 이렇게 도망치듯 숨어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너무나 차갑고 딸의 실망한 눈빛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해요. 밤마다 남편의 옛 사진을 보며 독백하듯 중얼거리게 됐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죠. 사진 속 남편은 활짝 웃고 있어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해요. 여보, 나 이래도 될까요? 당신을 배신하는 걸까요?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저를 더욱 괴롭게 해요. 우리의 첫 만남, 결혼식 날,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3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물이 흘러요. 간밤에는 꿈을 꿨어요. 젊었을 때의 남편이 제게 말을 걸더군요. 당신도 이제 행복해도 돼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걸까요? 문득 깨달았어요.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행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요. 늘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죠. 하지만 윤예숙이라는 한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한 행복이었더군요.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야 그걸 생각하게 됐네요. 도서관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자꾸 멈춰요. 김 교수님은 잘 계실까? 제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 걱정하고 계시진 않을까? 그분과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떠올라요. 책 속의 구절들로 시작해서 인생의 이야기로 이어지던 그 시간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남편의 식사를 도와드리다 멍하니 있었나 봐요. 남편은 여전히 하얀 벽만 바라보고 계시네요. 당신이 저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신다면 제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내뱉지 못했어요. 딸아이는 아직도 캐나다로 가자고 해요. 하지만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해결책일까요? 도망치듯 떠나는 것보다 이곳에서 당당하게 제 선택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오늘도 잠들기 전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졌더군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생기가 돌아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햇살 좋은 아침,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죠.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면서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조금 행복해지고 싶은 것뿐이에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남편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창밖만 바라보시는 남편이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요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죠. 3주 만에 처음으로요. 혜숙 씨 걱정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가 사이에서 마주친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죠.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모두 털어놓았죠. 치매에 걸린 남편의 이야기, 딸의 반대,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에 대해서도. 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일 겁니다. 그날 오후 김 교수님과 함께 시니어 독서 모임을 계획했어요. 남편의 병실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제 마음도 지키고 남편에 대한 도리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딸아이도 제 진심을 알게 된 걸까요? 엄마, 이렇게 행복해하는 엄마 처음 봐요. 이제는 엄마의 행복도 생각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 천천히 가요. 제 말에 김 교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네. 우리 함께 좋은 책도 읽고 좋은 시간도 만들어가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요양원에 들러 남편의 아침을 챙기고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김 교수님과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일상이에요. 어제는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저 행복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선택한 행복을 살아가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거든요. 매주 토요일 도서관 문학 강좌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함께 읽기로 했어요. 김 교수님이 칠판에 글귀를 적으시더군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수강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수업이 끝나면 늘 그렇듯 요양원에 들러 남편에게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여보, 오늘은 바다 이야기예요. 당신도 젊었을 때 낚시 좋아하셨잖아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행복이 결국은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더 나은 것임을 알게 됐으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요양원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살짝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해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20살 꽃처녀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도 그걸 알아채셨나 봐요. 혜숙 씨, 책을 읽을 때 눈빛이 참 예쁘세요. 그의 말에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책 모임이 끝나고 나누는 커피 한 잔의 여유, 도서관 정원을 거닐며 나누는 이야기들. 그 소소한 행복이 제 하루를 가득 채워요. 딸아이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응원해줘요. 다음 달에는 캐나다에서 휴가를 내고 온다네요. 김 교수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처음엔 반대했던 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의 행복을 진작 이해했어야 했는데 딸의 문자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요즘은 도서관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과 함께 치매 환자들을 위한 독서 치료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에요. 제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가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해요.
65살의 겨울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봄처럼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중요한 건 그 시작을 위한 용기라는 걸. 이제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도, 응원해주는 딸도, 그리고 새로운 봄을 함께 맞이할 김 교수님도 계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 특별한 행복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늦깎이 사랑이라고요?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죠. 단지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65년 만에 깨달은 인생의 작은 진실이에요.